연준의 유동성 공급량이 세계 전방위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폭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더디게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아예 이런 경제 위기를 막자라고 대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더 두려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하는 경제가 그만큼 대혼란에 처할 것이라는 암시였기 때문에 2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수익률 추구는 돈이 개발도상국의 부채로 몰리겠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로 투입된 달러의 흐름을 추적했을 때 수십억 달러가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같은 개도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어진 쇼핑몰은 거의 빈 채로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어졌다. 빌린 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차입은 부채 시장에서 어떤 변화라도 생길 경우 그 나라 금융이 극도로 취약해지게 만들어졌다. 이 당시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데킬라 효과라고 했었어요. 그때 막대하게 유동성이 풀리니까 일부의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으로도 가고 일부의 돈은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신흥국으로도 가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으로 돈이 유동성이 막 들어가면 그만큼 어떤 수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막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빈집이 많고 상가를 짓고 빌딩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설 기업도 없고 가게도 없는데 막 짓는 거예요. 그럼 짓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동성을 공급해서 건물을 막 짓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실업률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해소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해소되니까 많은 취업자가 발생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일어나요. 그럼 경기를 선순환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데 언제까지 그게 충분한 수요가 없는 건물을 짓다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공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차입으로, 대출로. 근데 대출을 갚을 역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막대한 유동성이 신흥국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위기 상황이 촉발되다 보니 데킬라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멕시코의 대표적인 술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막걸리에 비유하면 될까요? 선인장에서 추출된 그 추출물을 가지고 만든 그런 술인데 저도 뭐 그 술을 어떻게 제조하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선인장으로부터 나온 그 추출물을 가지고 근데 데킬라에 취하듯이 이 멕시코가 이런 부채 위기 상황에 놓이니까 멕시코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으로도 위험이 전이되는 현상. 마치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들이 있을 텐데 멕시코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네? 근데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여러 남미 국가들에도 공통적으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멕시코로부터도 자금 유출을 급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멕시코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으로부터 동시에 자금을 유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킬라에 취하듯이 취기가 전염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 현상이 실제 일어났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게 뭐 자국의 위기, 뭐 여기서 얘기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자국의 위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신흥국의 위기까지도 전이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나, 어떻게 세계 경제가 망가지는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페이지가 364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위원들은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입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의 직면에 연준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연준은 병원에 돈을 줄 수도 없었고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집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도 없었다. 연준이 주는 게 아니죠. 재난지원금도 재정부가 주는 거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구분돼야 되겠죠. 바이러스의 전파를 연준이 늦출 수도 없었고 심한 공급 부족 상태인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줄 연준이 마스크를 생산할 수도 없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코로나19에. 근데 이 당시 연준이 2008년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에 너무 느슨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너무 천천히 대응한 거 아니냐. 더 빨리 대응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교훈을 마음속에 장착하고 있었어요. 연준 위원들이.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침체의 과정을 빠르게 끊어내고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는 곳은 침체의 시작 시점인 지금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굉장히 생생하죠. 2020년 당시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좀 더 읽고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의 연준은 벤 버냉키가 2008년과 2009년에 했던 것을 모두 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달에 걸쳐서가 아니라 일주일 만에 할 것이었다. 연준은 금리를 거의 제로로 낮추었고 외국의 중앙은행들과 수합 라인을 열어 그들의 통화와 달러를 맡겨 달러 수합, 통화 수합인 거죠. 통화 수합 체결 이거죠. 그래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량이 세계 전방위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폭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더디게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아예 이런 경제 위기를 막자라고 대응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파월의 목소리를 일요일 오후에 듣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일요일 오후는 뭐예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FMC 회의가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FMC 정례 회의가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긴급 소집 회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정례 FMC 회의가 다음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FMC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쉬는 날에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상황을.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더 두려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하는 경제가 그만큼 대혼란에 처할 것이라는 암시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주가가 쭉 빠지다가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적정한 시점에는 낮은 금리가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주요국들이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막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세계 경제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도움을 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 경제가 경제 위기에 놓이니까 금리를 끌어내렸었어요. 끌어내렸었습니다. 그 낮은 금리를 계속 유도하고 기억하십니까? Quantitative easing 1, QE1, QE2, QE3 하면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단행했었어요. 그리고 역시 그때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가 더뎠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 한 번, 2016년 12월에 금리 인상 한 번, 17년에는 3번, 5번이죠. 그리고 18년에 4번, 9번, 15, 16, 17, 18년, 4년에 걸쳐서 9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모두 다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씩. 그러면 2.5%가 안 되니까, 그죠? 2.25%포인트를 인상한 거예요. 4년에 걸쳐서. 근데 2020년 팬데믹 위기 상황에는 어땠어요? 이례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고 역시 금리 인상 주기도 굉장히 빨랐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더뎠었고 지금은 굉장히 가팔라졌는데 가팔라진 그 상황적 배경도 연준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었다. 그거 잘못 대응했다. 오히려 급격히 대응하고 조기 대응해야 된다. 그런데 조기 대응하는 이런 움직임이 금리의 급격한 인하와 금리의 급격한 상승, 이것을 만들었고, 이것은 역시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급격한 급등과 급격한 급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주기가 짧아졌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광수 위원님이 오셨을 때 대담하다가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주기가 짧아진 것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2020년, 21년 부동산 매매 가격이 대세 상승했죠. 그리고 22년부터 둔화되다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접어들다가 상승세가 보합에 가깝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그래프는 팩트 그 자체니까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값이 저는 23년 하반기에 0 이상으로 복귀된다, 회복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이에요.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졌고, 부동산 사이클마저도 이 부동산 시장을 주거지역, 주거라는 개념, 그 개념 이상으로 투자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그 정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사이클도 짧아진 겁니다. 긴 텀을 두고 상승하고 긴 텀을 두고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상승하고 짧게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근데 그 반복도 역시 최근에 이루어졌던 통화정책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책에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도 강조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정말 미국에서 은밀한 조직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연준에 관해서 정말 내부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연준 위원들의 그 구성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마치 소설처럼, 근데 소설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런 최초의 책으로서 정말 연준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또 하나의 큰 인사이트를 좀 장착하게 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연준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걸까? 라는 그 근저에 깔린 연준의 작동 시스템을 좀 이해한다면, 그것이 경제 순환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작 관심 있는 그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가치 판단, 그런 것을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